아침 6시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소리에 눈을 떠왔는데 오늘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고 부엌 어딘가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왠지 낯설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그 묘한 감각. 일이 있던 자리에 갑자기 빈자리가 생긴 것 같은 느낌. 그 빈자리를 처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경험. 아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아침을 보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은퇴는 분명히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일해왔으니까요. 자녀를 키웠고 집을 지켰고 누군가를 먹여 살렸고 그 긴 시간을 버텨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조용한 공허함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사실 그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누군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여 왔으니까요. 학교가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늘 앞에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처음으로 아무도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간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가 눈부시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가 무겁게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유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그 자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처럼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고 경로당에 들르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무언가 계속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듯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집 안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둘 다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생긴 시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거나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 어딘가에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 다릅니다. 어딘가 깊고 평온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다르게 그리고 어쩌면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찾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겠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동료가 있었고 술 한잔하며 넋두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만남들 속에서 나름의 유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관계도 함께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 문자 하나 오면 다행인 사이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막상 겪어보면 씁쓸한 맛이 납니다. 그게 다 이해관계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7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인데 처음 1년은 그 섭섭함이 꽤 컸다고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동료 교사들과 점심도 같이 먹고 방과 후에 커피도 마시고 학교 행사 때는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그 연결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처음에는 동창 모임도 자주 나가고 동네 친구들을 자주 만나려고 했습니다.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이어지는데 마음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진심으로 닿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어도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조금씩 모임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친구를 잃는 것 같기도 했고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모임이 줄어드는 만큼 남은 관계들이 더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던 자리들이 사라지고 나서 진짜로 보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동창 한 명과는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서 산책을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이상하게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 또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이웃 한 분과는 일주일에 한 번 차를 마십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김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한 명, 두 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진심으로 편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그 사람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사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내용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만 삶의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나이 드는 것의 지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너무 슬프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무조건 채우려고 아무 모임에나 나가고 의미 없는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조금 선택하면서 진짜 관계를 남겨가는 것이 훨씬 나은 일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 오히려 더 풍요롭다는 것을.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을 때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그 느낌. 그건 진짜 힘든 것이고 누구도 그 감정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음은 다릅니다. 혼자 있음은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인 시간.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두렵고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방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행복과 연결이 된다는 건지. 하지만 곱씹어 보면 이 말 안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진짜 안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안을 잠깐 덮는 것이지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또 허전하고 또 무언가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조용함 안에서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지나온 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아직 하지 못한 생각들을 꺼내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74세이고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 자식들 근처로 가야 한다, 요양원을 알아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아파트 마당에서 비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제 꿈 얘기, 오늘 날씨, 문득 생각난 옛날 기억. 그냥 그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적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날 다른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담장 위의 고양이라든가, 새로 핀 꽃이라든가,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라든가. 그리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니다.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혼자인데. 근데 진짜로 그래요.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내 거예요.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자유입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혼자 있음을 잘 견디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젊었을 때도 비교는 있었지만 그때는 비교의 대상이 주로 직장이나 연봉이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비교의 색깔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더라. 누구는 골프를 즐긴다더라. 누구는 자녀가 잘 챙겨준다더라. 누구는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지? 하는 생각들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미묘한 비교도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은퇴한 사람이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거나 나보다 젊어 보이는 친구를 만났다거나 손주를 더 잘 돌보는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크고 작은 비교들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인천에 사는 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65세에 공기업을 정년 퇴직했고 퇴직 후 처음 2년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 몇 명은 퇴직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거나 강의를 나가는 등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뭔가 대답할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영어 학원도 등록해보고 사진 동호회에도 나가보고 봉사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뭔가 하고 있다고 말할 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집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쓴 글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이 보기에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야말로 삶을 낭비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그 남들은 사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그 깨달음 이후로 최 씨는 조금씩 비교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자기는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최 씨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가꿉니다. 작은 땅에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고 키웁니다. 수확한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그걸로 요리를 해먹기도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상하게 좋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텃밭 가꾸고 있어요. 요즘 토마토가 잘 됩니다. 비교해서 내려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내 이야기와 겹치는지 따져보는 대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세상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두꺼운 책들, 어려운 용어들, 접근하기 힘든 세계. 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철학은 아주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몇 분, 산책하다 길가의 나무 앞에 멈춰 서는 그 순간,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그 조용한 시간. 그런 것들이 바로 철학하는 순간들입니다. 사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뜻인데 은퇴 이후에 이 사색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로 나이 들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일하는 동안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자기 안에서 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쌓여 있는데 꺼내지 못한 채 묻혀 있게 됩니다. 은퇴 이후는 그 생각들을 꺼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제대로 생각해 보고 싶었던 질문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가? 내가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 후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은퇴 이후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회에 관한 생각은 가슴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이해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부산에 사는 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70세의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적는 정도였는데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누군가와 나눈 대화에서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뉴스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옛날 기억이라든가 그것들을 글로 써내다 보니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죠. 근데 지금은 써놓은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이런 것에 화가 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70이 되어서야 나 자신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정 선생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색하는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 아니 15분이어도 됩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혹은 천천히 걸으면서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은 깊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내면의 중심 같은 것이 생깁니다. 사색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독서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은퇴 이후에 책이 주는 의미는 젊었을 때와는 또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독서는 종종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물론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읽기도 했지만 어딘가에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활용해야 할 것 같은 무의식적인 압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독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읽어도 됩니다. 읽다가 졸려서 잠들어도 됩니다. 중간에 재미없으면 덮어도 됩니다. 또는 한 문장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멈춰 오랫동안 그 문장을 생각해도 됩니다. 읽는 속도에 맞춰줄 사람이 없고 완독을 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책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읽어야지 하면서 책장 한켠에 꽂혀 있던 책들, 제목만 알고 있던 고전들, 젊었을 때 어렵게 느껴졌던 철학책이나 역사책. 지금의 나이와 경험으로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젊었을 때 읽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문장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닿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가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로 꼽히는 그는 은퇴한 지금도 매일 하루 시간의 상당 부분을 독서에 씁니다. 누군가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매일 독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복리처럼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읽을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독서가 꼭 무언가를 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읽어도 됩니다. 소설 한 편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는 경험은 오랫동안 같은 일상을 보낸 사람에게 신선한 환기를 주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리듬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며 내가 살아온 시대의 큰 흐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은 오래된 친구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열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깊이 나눈 대화는 오래 기억됩니다. 이제 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은퇴 이후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수영을 시작하거나 뭔가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좋은 속도로 좋은 길을 천천히 걸을 때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것들이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합니다. 루소도 칸트도 다윈도 모두 매일 걷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서 동네 주민들이 그를 보고 시간을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들이 그의 철학이 됐습니다. 대단한 사상도 결국은 걷는 동안 떠오른 생각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물론 칸트처럼 위대한 철학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여름에는 짙어진 나무 그늘 아래를 걷고 가을에는 발밑에 쌓이는 낙엽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그 계절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시간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실감하는 것. 걷기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사람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은 날씨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름도 알게 되고 소소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됩니다. 그 가벼운 연결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기는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가 너무 나쁘면 쉬어도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짧게 해도 됩니다. 스스로가 정한 규칙이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자유로움 안에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 생깁니다. 은퇴 이후에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지나간 거지, 뭘 새로 배워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것의 목적이 반드시 직업이나 자격증이나 취업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그 연결이 뇌를 더 활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새로운 배움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사람은 설레입니다. 그 설렘이 삶에 활기를 줍니다. 70대에 수채화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미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은퇴 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기초 과정을 발견하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따라 그냥 기초적인 것들을 따라 그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색깔이 오늘은 어떤 파란색인지, 저 나무의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드리워져 있는지, 꽃잎에 새긴 빛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상이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거죠. 덤으로. 그분의 말입니다. 배움은 꼭 학교나 학원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오래된 레코드를 꺼내어
그 음악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찾아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배움입니다. 텃밭에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배움이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것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 자세가 있으면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넓은 시야로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에 더 쉽게 주의가 쏠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이 패턴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눈이 뜨였다는 것에 잠시 감사하는 것. 밥을 먹을 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 작은 감사들이 하루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행복은 뭔가가 생기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길 때 오는 거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점심이 맛있었다. 오늘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다. 오늘 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주변에 좋은 기운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변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아직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 젊었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부모님들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학교 걱정, 크면 취업 걱정, 결혼하면 집 걱정, 아이가 생기면 육아 걱정. 은퇴를 해도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이 지나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심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 삶에서 실수를 하고 배우는 것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힘든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진다는 것,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보인다는 것. 이런 변화들이 무섭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동양의 옛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잡으려 하면 손이 상한다고. 강물은 흐르게 두고 그 흐름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 현명하다고. 나이 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그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 변해가는 자신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을 때 생기는 공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펼쳤을 때 비로소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듯이.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색과 독서와 걷기에 대해서, 감사와 내려놓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는 매시간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그 흐름 안에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이 없어집니다. 은퇴 이후는 처음으로 그 속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어떤 속도로 돌아가든 내 하루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자유를 잘 쓰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책도 읽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씩 견뎌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가야 하는 것 같아서 가는 모임들을 하나씩 줄여보고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금씩 멀리해보고 대신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관계가 드러납니다. 비교를 줄이는 연습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와 비교하게 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쉽지 않지만 연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잘 해야 한다는 기준 없이,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자신이 할 때 시간이 빨리 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찾아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게 가면 됩니다. 마치 작은 텃밭에 씨를 심고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은퇴 이후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이 특별히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집이나 더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건강하거나 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되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는 시간,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깊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더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잃고 부모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가끔 흐려집니다. 그 상실들이 쌓이면서 나이 드는 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계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리듬으로 자기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지 모릅니다.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상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경험해야, 더 건강해야, 더 활발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잘 사는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신 차 한 잔의 맛을 천천히 느끼고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그냥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사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기보다 현명한 고독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 삶은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른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동네를 천천히 걷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어 좋아하는 문장의 밑줄을 긋고 있을 것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고요함이 사실은 무엇보다 풍요롭다는 것을. 그 잔잔한 삶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그리고 온전하게.